사라진 여인. 박철원은 전 경찰청장 이남조의 아내 김희진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자의 주거지가 철원에 관할이라 맡게 됐다. 권력가가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러운 데다 단서가 많지 않아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철원은 같은 조인 서용석과 함께 김희진의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섰다. 경찰대를 졸업한 철원은 처음부터 경위를 달았지만 말단부터 시작한 용석은 40의 나이에 경사를 달았다. 둘이 한 조가 되어 일한 지도 벌써 5년이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철원이 상사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아무렇지 않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용석은 별 내색하지 않았다.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철원에게 일 하나하나를 가르쳤고 일이 서툴거나 잘못되면 가차없이 야단을 쳤다. 그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들을 했고 욕망 없는 눈빛으로 모든 일에 대면했다. 용석의 크고 둥그런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말도 별로 없었다. 크지 않은 키에 오랜 시간 불규칙한 생활로 몸은 부은 듯 살이 쪘고 눈에는 늘 피로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긴 시간 강력계에서 일하며 사건을 들여다보는 눈은 동물적 감각 수준에 이르렀고 사건 현장에서는 산토끼처럼 재발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5년을 함께하면서 철원도 용석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서 형사님, 콰이어트맨이란 영화 아세요? 점심으로 순대국을 먹으며 뜬금없이 철원이 물었다. 아니, 왜? 용석은 철원을 보지도 않고 순대국을 입으로 끌어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연쇄살인자나 사이코패스들이 잡히고 나서 주변인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그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근데 용석은 귀찮아하면서도 대꾸는 계속 해주고 있었다. 이번 사건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닐까 해서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 비슷한 유형을 보면 되죠. 그런 사람들 대개가 풍기는 인상이 비슷하단 말이죠. 서 형사님도 참 조용한데. 철원이 밥을 먹다 말고 용석을 쳐다봤다. 그릇에 머리를 박고 밥을 먹던 용석이 고개를 들었다. 용석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남은 깍두기를 철원의 국그릇에 붓고 그릇을 숟가락으로 두드렸다. 밥이나 먹으라는 뜻이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 일교차가 심해 저녁은 꽤 쌀쌀했다. 철원은 날씨 대비를 못하고 얇은 남방 하나만 입고 나와 온몸의 한기를 느꼈다. 철원과 용석은 논현동 고급주택 담장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달달 떨며 담배 한 모금을 빨았다. 원래 걸어 다니는 사람이 드물기도 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누구 하나 길을 나다니지 않았다. 그때 가벼운 운동복만 입고 달리는 한 남자가 보였다. 몸 좋네. 철원이 달리는 남자를 향해 빈정거리며 말했다. 남자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그대로 용석과 철원 앞을 지나갔다. 김희진 살해범으로 내연남 최진영을 구속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사건의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조용히 재수사에 들어갔다.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철원과 용석이었다. 둘은 용의자로 남편 이남조를 주목하고 있었다. 물론 내부적으로만 오고 가는 이야기다. 작은 단서라도 잡을까 해서 이남조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서고 있다. 김희진의 사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죽음의 흔적, 바다에 던져진 흔적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남조보다 20살 아래인 김희진은 내연남이 있었다. 대학 때부터 만나온 남자를 결혼 후에도 몰래 만나온 것이다. 김희진의 나이 35이었으니 50 넘은 남자가 54날 만도했다. 김희진은 실종 당일도 내연남인 최진영과 제주도의 한 펜션에 있었다. 용석과 철원이 남편 이남조를 의심하는 이유는 이남조도 그날 제주관광기지 건설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다. 김희진은 그날 밤 펜션에서 사라졌다. 펜션에서 차로 30분도 떨어지지 않은 바닷가 카페에서 희진의 가방이 발견되었고 절벽 바위에서는 찢겨진 옷자락이 발견되었다. 철원과 용석의 추측은 교사였다. 이남조가 범인이라는 데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다. 이남조가 강력 부인한 데다가 살인범으로 구속당한 최진영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마뜩한 알리바이가 없었다. 전 경찰청장과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윗선에서는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용석과 철원이 완고히 이 일에 매달렸다. 근데 이상한 거 같지 않아? 뭐가요?
철원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건성으로 물었다. 그 여자, 김희진은 왜 그날 제주도로 갔을까? 이남조가 제주도 행사에 참여하는 걸 알았으면서 스릴 있잖아요. 철원은 불성실한 태도로 답했다. 용석은 여전히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최진영은 비행기까지 같이 타고 가서 왜 펜션에 2시간 후에 나타났지? 그거야 펜션에 같이 들어가는 거 남들 눈에 띌까봐 그랬겠죠. 용석은 아직도 얼굴에 의문을 풀지 않았다. 그렇게 외진 곳인데? 불륜들은 그런 게 습관이에요. 늘 조심조심. 철원은 별걸 다 문제 삼는다는 듯 건성건성 대답했다. 오랜 시간 서 있어서 다리도 아팠고 오랜 날을 쉬지 않고 일해 피로도 쌓였다. 이남조의 집 앞에 온 건 어떤 정보가 있어서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작은 단서라도 얻어볼까 답답한 마음에 와 본 것이다. 철원이 앉았다 일어났다 몸을 푸는 동안 용석은 웅크리고 앉은 모양 그대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파도가 거세게 검은 바위를 치며 밀려들었고 에메랄드빛 바다는 흰 거품을 일으키며 쉴 새 없이 물보라를 일으켰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H펜션은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Y펜션과 나란히 서 있다. 뒤로는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바로 앞에는 해안을 따라 난 좁은 도로를 두고 바다가 있다. 최상의 입지 조건임에도 외진 곳이고 공간의 제약으로 단 2개의 펜션만 위치했다. 이 펜션은 제주도의 자유관광이 유행하기 시작하자마자 생겨 지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 건물은 구식이지만 견고했고 객실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넓고 단정했다. 넓은 주차장과 잘 다듬어진 정원은 외살스런 주인의 손길이 느껴졌다. 시간은 어스름한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었다. 희진은 H펜션 2층 베란다 의자에 앉았다. 9월의 밤은 꽤 쌀쌀했지만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흡연자라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갑 정도를 피우긴 했다.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 술을 마시는 것처럼 간간히 담배를 피우는 것도 가능했다. 어둠이 밀려왔고 희진은 기꺼이 어둠 속에 묻혔다. 검은 바위로 파도가 매몰차게 부서지며 에메랄드빛 바다마저 검은 바다로 보였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며 어디가 자신과 분리된 지점인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저 어느 곳에도 내 한 조각이 있겠지? 조금 전에 남편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였다. 남편은 늦둥이인 딸을 끔찍이 아꼈다. 희진은 태연하게 딸아이는 친정집에 맡겼고 자신은 오랜만에 가족에게 해방되어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딸을 친정에 맡기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동갑인 남편이 친정에 전화하지는 않을 거다. 희진은 지금의 삶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다.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소소한 삶의 역사를 함께 해온 오랜 연인도 옆에 있으니 그다지 외롭지도 않았다. 나이 많은 권력가의 2번째 부인, 물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자신에 대한 부러움도 섞여 있는 거니까. 희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간 CF 모델로, 연기자로 활동했었다. 얼굴을 많이 알리지는 못했지만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뻔하고 재미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모두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이남조였다. 전 경찰청장. 부인과 별거 중이던 이남조에게 스폰서 제안이 들어왔고 희진은 이남조를 이혼시키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희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한 자세로 담배를 한 대 더 피웠다. 펜션 관리자인 노인이 마당에서 강아지와 함께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 거센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을 뿐, 주위는 조용했다. 주인에게 관리는 필요 없으니 펜션을 비워달라고 미리 부탁까지 했는데 노인이 마당에 남아있어 신경이 거슬렸다. 희진은 베란다에서 큰 소리로 노인을 불렀다. 이제 그만 가 보셔도 돼요. 노인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해가 떨어졌는데도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계속 잔디를 정리했다. 덥수룩한 수염이 난 노인은 체크 남방의 큰 멜빵 바지를 입었다. 노인치고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 주위를 말티즈 2마리가 뛰어다녔다. 희진은 다시 소리쳐 이야기하려다 그냥 의자에 앉아 담배를 마저 피웠다.
진영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간다. 외진 고신이 눈에 띄지 않을 거다. 노인과 마주친다 해도 큰 문제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편도 제주도에 있지만 남편은 제주시의 호텔에, 자신은 서귀포시의 외진 곳에 펜션을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펜션에만 머문다면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진영과의 제주도 여행은 남편의 세미나 기간에 맞춰 오래전에 계획했었다. 호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남편의 세미나가 공직자들의 공비 사용 내역이 사회 비판 대상이 되면서 취소되었다. 그 기간에 남편은 일정을 바꿔 제주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희진도 해외는 기록이 남는 부담 때문에 제주도를 자주 택했다. 제주도도 여동생의 신분증으로 오갔다. 큰 제지는 없었다. 희진은 비즈니스석에 진영과 나란히 앉았다. 사람들이 모두 탑승하고 주위를 확인했다. 평일이라 자리는 많이 비었고 아는 얼굴이라고는 없었다. 희진은 슬그머니 진영의 손을 잡았다. 진영은 몇 해 전부터 정수리에 머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 22살에 만나 벌써 13년이다. 진영이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을 때 희진은 대학 3학년이었다. 그때부터 자신의 짝은 진영이라 생각했다. 몇 번의 이별이 있었고 몇 번의 재회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이 변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은 다가왔다. 집안이 기울면서 진영과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다양한 선택이 존재했고 지금의 삶은 그 중 하나였다.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않았고 진실만 알려주지도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보고 싶은 것들로 최대한 재편하는 거였다. 그렇다 해도 어느 순간에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마구 끼어들었으니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했다. 진영은 작은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지만 월급이 적었고 미래도 그다지 발전적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희진에게는 선택이 많지 않았다. 진영과 계속 가난한 삶을 이어갈 것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올라탈 것이냐. 그때 기회가 왔다. 자신은 기회를 움켜잡았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집에 준 돈과 자신이 매달 몰래 보내는 돈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은 그럭저럭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고속으로 올라탄 곳은 꽤나 멋졌다. 중형 수입차를 몰았고 백화점 명품관을 다녔고 계절마다 집안을 수입 가구로 바꿨다. 아이를 돌보고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낮에는 문화센터에 요리를 배우러 다녔고 딸 아이 어머니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나갔다. 이곳의 문화는 안락했고 안정감을 주었다. 최근 남편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해서 진영과의 만남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언제고 지금의 안락을 깨트릴 위험의 순간이 온다면 진영을 떠날 거다. 진영을 만나는 것에 남편에게 큰 미안함은 없었다. 남편의 돈과 권력 역시 그다지 정당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애정 역시 과시욕이 섞여 있었으니 서로 적절히 주고받은 셈이다.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진영과 희진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차는 2대를 렌트했다. 희진은 바로 펜션으로 향했고 진영은 장을 봐서 2시간 후에 오기로 했다. 작은 허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진영을 기다리던 그날 밤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어둠의 그림자가 닥치기 전까지는 희진은 그 얼굴을 또렷이 보았다. 숨이 막히기 전에, 의식을 잃기 전에, 목으로 섬세하게 다가온 손길의 세상과 단절되기 전에 그 얼굴을 보았다. 모든 건 완벽했는데, 돈도, 사랑도 모두 곁에 있었는데, 어둠이 시야를 덮었다가 온통 하얗게 물들어갔다. 자신의 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조금의 틈도 없이 정확히 압박하는 손길. 그 사람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웠다. 그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은 그렇게 하얗게 바뀌었다. 마지막 그 눈빛은 붉게 물들어 가는 것도 같았다. 눈물이 맺힌 것도 같았다. 이렇게는 아까웠다. 아직은 아까웠다. 그 여자, 김희진이란 여자 말이야. 안타까워. 용석이 뜬금없이 말했다. 뭐가요? 젊고 예쁘잖아. 똑똑하기까지 했고. 그게 왜 서 형사님이 아까워할 일이에요? 하긴 세상이 안타까워해야지. 예쁜 것도 능력인데. 철원은 오늘따라 용석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살았어도 좀 더 누렸으면 좋았을 걸. 윤기 없고 둥그렇게 살찐 용석의 얼굴에 검은 그늘이 졌다. 용석과 철원이 근무를 서고 있는 논현동 골목을 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던 해강이 코너를 돌아 멈추어 섰다.
형사 둘이 이남조를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다. 젊은 남자는 옆집 여자의 남자친구인 박철원이고 중년의 남자는 서용석이다. 해강은 이남조의 집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꽤 넓은 마당을 가진 2층 집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키고 싶은 게 많은가 보지. 해강은 두 형사를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길을 달렸다. 어둠의 그림자. 그날 밤은 해무가 짙게 끼었다. 밀짚 모자를 쓰고 강아지들과 함께 잔디를 돌보던 노인은 희진이 2층에서 내려다보던 것보다 체격이 컸고 큰 옷에 가려진 몸은 젊고 단단했다. 남자는 덥수룩한 수염 끝이 떨어지려 해 슬쩍 손등으로 눌러 붙였다. 희진이 부르는 소리에 힐끗 고개를 들었지만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2층의 여자는 귀찮은지 다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여자는 멀리서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여자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노인은 옆 펜션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는 Y 펜션 1층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먼저 턱에 붙은 수염을 조심히 뜯어냈다. 살갗이 붙어 따끔했지만 조금 붉어졌을 뿐 상처는 남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은 눈빛이 빛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해강이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해강은 허름한 작업복을 벗어 준비한 가방에 수염과 함께 넣었다. 검은 폴로 티와 검은 바지로 갈아입고 눈, 코, 입만 뚫린 복면을 뒤집어 썼다. 수수용 장갑을 손에 밀착되게 끼고 문고리와 자신의 손이 닿은 곳을 깨끗이 닦았다. 흔적이 남을 것에 대비해 동선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두 펜션은 해강의 키보다 낮은 담장 하나로 경계 지어져 있다. 해강은 자동차 앞자리에 가방을 넣어두고 뒷자리를 깨끗이 치웠다. 희진을 눕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준비는 완벽했다. 여자가 베란다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했다. 해강은 벽에 세워둔 사다리를 타고 H펜션 2층 베란다로 들어갔다. 희진의 방 가까운 벽에 미리 긴 사다리를 세워두었다. 주변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어둠까지 겹쳐 희진의 방까지 가는 길은 쉽고 간단했다. 희진은 욕실 문을 열고 샤워 중인지 물소리가 들렸다. 해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아직 풀지 않은 여행 가방과 대강 벗어놓은 옷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해강은 침대에 앉아 희진이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방에는 침대, 화장대, TV, 테이블과 소파, 식탁, 조리대, 냉장고 등 기본적인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해강은 침대 맞은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검게 뒤집어 쓴 모습이 검은 그림자 같았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희진은 오랜 연인과 며칠간 소박한 행복을 느꼈을 거다. 남편의 전화에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대고 연인과 간지러운 장난을 하고 있었을 거다. 물소리가 끊겼다. 해강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 칫솔을 제자리에 꽂는 소리, 욕실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희진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기 묻은 몸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욕실을 나왔다. 꾸준히 운동을 했는지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몸매였다. 무방비 상태로 욕실을 나선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까지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희진은 침대 위에 검은 존재를 보고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벌렸다. 온몸에 서늘한 냉기가 돌았다. 숨도 못 쉬는 것 같았다. 해강은 그대로 잠시 더 있었다. 희진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멈춰요. 희진은 해강의 말에 몸이 얼어붙었다. 달아나기에 남자와 자신의 거리가 너무도 가까웠다. 조금만 있으면 진영이 올 텐데. 희진은 아직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희진은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엔 살기도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희진이 주위에 무기로 쓸 만한 것들을 살피며 한 발짝 물러났다. 왜? 희진은 더 말하지 못했다. 남자는 희진의 오른쪽 팔을 꽉 잡고 나머지 손으로 목을 파고들었다. 남자의 눈이 너무도 가까이 있었다. 그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눈은 붉어지는 듯도 했다. 잠시 아득함이 절망감이 슬픔이 밀려들었다. 희진이 흐물거리며 자리에 내려앉았다. 해강은 늘어진 희진을 안아 침대에 눕히고 시계를 봤다. 최진영이 오기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인다면 그보다 빨리 도착할지도 모르겠다. 서둘러야 했다.
해강은 희진의 알몸을 베스타월로 감싸 안아 올렸다. 희진의 가방과 외투도 집어들었다. 많은 예행 연습을 한 사람처럼 해강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해강은 문을 나서기 전 방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Y 펜션에 세워둔 차로 이동하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해강의 모습은 서두름도 초조함도 없었다. 천천히 희진을 뒷자리에 눕히고 차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 해강은 복면과 장갑을 벗고 땀을 닦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희진의 자세를 편안하게 옆으로 눕혔다. 타월이 흘러내려 희진의 전라가 드러났다. 해강은 침착하게 다시 타월을 두르고 자신의 코트를 그 위에 덮었다. 해강의 차가 펜션을 나와 해안가를 막 달리는데 옆으로 남자 혼자 탄 검은 차가 스쳐 지나갔다. 최진영이었다. 사진으로 여러 번 확인해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해강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았다. 진영이 펜션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희진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펜션 전체를 빌렸고 2박 3일의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주인에게는 자리를 피해줄 것을 미리 요구했다. 2층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베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진영은 혹시나 해서 희진과 2시간 간격을 두고 펜션으로 왔다. 그 시간 동안 주유를 하고 장을 봤다. 희진과의 여행이 오랜만이라 진영도 꽤 설렜다. 희진이 이남조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배신감보다 오랜 시간 절망했다. 자신이 희진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희진에게 당당하게 성공하겠다고 믿어달라고 말할 배짱도 없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희진에게서 연락이 왔고 둘은 다시 예전처럼 만남을 이어갔다. 그때도 진영은 죄책감이나 괴로움보다 희진이 떠나지 않았음에 안도했다. 희진이 아이를 낳고 잠시 자신에게 소홀했던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남편이 의심할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하자는 말도 했다. 진영은 희진이 그럴 때마다 그렇게 점점 사이가 멀어져 완전히 관계가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희진이 번번이 다시 돌아왔고 자신은 언제나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희진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자신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이 좀 더 늦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위태롭게 진영은 희진 옆에 머물렀다. 진영은 장을 한가득 보고 주유도 하고 길에 차를 세우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도 시간이 남아 조금 일찍 펜션으로 가려는데 접촉사고가 났다. 커브 길에 난데없이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옆구리를 박은 것이다. 여자 혼자 탄 차였다. 이거 어떡하죠? 여자는 연신 미안하다며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렌트한 차고 보험까지 들어뒀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연락처만 주고받고 나중에 추가 비용 이야기하죠. 진영은 비용이 더 나오더라도 그냥 자신이 조금 손해볼 작정으로 여자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지금 처리하자고 근처 정비소로 끝끝내 진영을 끌었다. 나중에 다른 소리하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거라 걱정했던 듯하다. 여자가 차를 박으려는 순간 핸들을 돌려 약간의 긁힘이 있는 정도였지만 진영은 그냥 여자의 말을 따랐다. 30-40대로 보이는 여자는 지나가다가도 눈이 갈 정도로 미인이었는데 너무 겁을 먹고 있어 진영이 미안해질 지경이었다. 차 수리가 끝나고 진영은 괜찮으니 이제 가보라며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 여자와 헤어졌다. 그러다 보니 예정한 2시간에 맞게 펜션에 도착했다. 진영은 장 본 것들을 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2층 방으로 향했다. 희진아. 문을 두드려 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진영은 다시 희진을 부르며 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아무리 우리만 있다고 해도 그렇지. 문은 걸고 있어야지. 진영이 한 소리를 하며 방에 들어섰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희진아. 김희진. 진영은 희진을 부르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샤워한 흔적이 있었고 여행 가방도 그대로 있었다. 외투와 손가방이 보이지 않아 산책이라도 갔나 해서 전화를 해보니 테이블 위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펜션의 다른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근처도 돌아다녀 보았다. 사방이 어두워 걸어 다니기는 위험했다. 주변에는 옆집 외에 집도 없고 산책할 만한 곳도 없었다. 옆집에도 손님이 없는지 모조리 불이 꺼져 있었다. 펜션 앞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검고 거센 파도만 치고 있었다.
진영은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 진영은 펜션으로 돌아와 밤새 희진을 기다렸다. 예정된 2박 3일을 홀로 펜션에서 기다렸지만 희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흔적. 수사 종결 명령이 떨어졌다. 최진영이 내연녀 김희진을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로 던졌다. 형량 20년.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자리에서 용석과 철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일어났다. 둘은 막무가내였다. 서 형사님,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는 너는, 자식아. 김희진이 제주도를 간 것은 공항 CCTV로 확인했다. 희진의 실종 신고는 남편인 이남조에게서 받았다. 밝혀진 것은 김희진이 내연관계의 최진영과 그날 함께 제주도로 갔다는 것이다. 진영은 2박 3일을 홀로 펜션에서 희진을 기다리다 서울로 돌아왔고 실종 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희진과 내연 관계였던 사실, 함께 제주도로 간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김희진이 사라진 것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불륜이었어도 희진이를 이남조보다 더 먼저 만났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였고요. 저는 희진이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왜 희진이를 죽였겠습니까? 희진이 없는 곳은 감옥이나 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석이 최진영을 신문하면서 김희진의 실종을 사망으로 이야기하자 진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말이었다. 용석은 오랜 시간 범인들과 상대하면서 진범과 아닌 자의 구분법을 하나 알게 됐다. 범인은 말할 때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실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괜히 오해가 될 것 같아 답답하다.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아는 전부이고 판단은 당신이 한다. 이렇게까지 잡혀왔으니 이미 행운은 내 편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놓았다. 당신이 진실 편에 서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말을 믿어달라. 는 얼굴로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진영은 처음에는 겁을 먹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눈물까지 흘리며 신팔을 찢고 있다. 용석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지만 최진영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았다. 실제로 진영이 들렀다는 대형 마트 CCTV를 통해 진영의 모습을 확인했고 렌트한 차량의 추돌 사고와 수리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상대방 여자의 연락처나 신원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마트 CCTV 시간과 펜션에서 희진의 휴대전화에 진영이 전화한 시간은 진영의 말처럼 2시간가량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진영이 희진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다. 이남조는 아내와 저녁 7시경에 전화통화를 했고 택배 보낼 것을 깜박한 것이 있어 9시경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들을 만나는 중이라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다음 날도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저도 그 전화벨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번호인데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때는 이미 희진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진영은 자신은 그때 희진과 함께 없었음을 말하며 이남조의 말이 사실인 것도 확인해 주었다. 진영이 희진을 살해했다면 그날 저녁 7시와 9시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다. 최진영은 희진과 2시간 간격을 두고 7시 30분경에 펜션으로 갔고 희진이 잠깐 안 보이자 전화를 했고 희진이 돌아왔을 때 다툼이 일어나 살해한 후 절벽에 버린다. 사체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진영이 강력히 범죄를 부인했지만 이 시나리오 외에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함께 제주도를 간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절벽에 있는 희진의 옷자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살해의 이유야 불륜의 남녀 둘만 아는 온갖 정념들이 있었을 거다. 물론 제3외 누군가에게 납치당했거나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희진이 펜션에 도착한 사실은 펜션 안에 희진의 지문과 머리카락으로 확인했다. 제3외 누군가가 있다면 희진이 남편의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저녁 7시와 진영이 펜션에 도착했다는 7시 30분 사이에 일을 벌인 것이다. 3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 말이다. 그 외진 곳에 누가 김희진을 미행이라도 한 걸까? 범인은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 김희진과 최진영이 그곳에 묵을 것도 미리 알았고 김희진이 혼자 있는 것도 확인했고 최진영이 오기 전에 재바르게 일을 처리했단 말이지. 용석은 경찰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철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제3외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희진을 그렇게 처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실종 신고는 진영이 서울로 돌아가고 이틀 후에 접수되었지만 그 사이에 희진이 묵었다는 펜션 방에 손님이 없어 펜션 안에서 희진의 지문과 머리카락을 채취할 수 있었다. 펜션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산책로에서 희진의 가방이 발견되었다. 산책로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올레길 중 하나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해안 절벽을 따라 난 숲길이었는데 가방은 산책로 중간에 위치한 카페에서 발견되었고 외투는 산책로의 끝 지점인 절벽에서 발견되었다. 카페 주인은 가방을 누가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주인은 50대의 마르고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이었는데 살인 사건이라 말하기를 꺼려하는 눈치였다. 가방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카페는 테이블이 5개의 주인 혼자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카페 주인에게 최진영과 김희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둘 다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평일이고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죠. 카페 주인은 자신의 기억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가방 안 지갑에서 김희진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카드는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은 모조리 사라진 상태였다. 범인이 돈을 가져갔는지 카페 주인이 가져갔는지 원래 없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H펜션은 최진영 이름으로 전체를 통째로 빌렸고 비용은 미리 모두 지불했다고 했다. 예약자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 주인은 그날 일찍 펜션을 비워뒀다고 한다. 가족끼리 하는 펜션이라 관리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날 완전히 비워드렸죠. 펜션 통째로 빌리고 미리 자리 비워달라고 하니까 불륜이라 짐작만 했죠. 유명한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펜션 주인을 의심해 보기도 했지만 그는 미리 돈도 받았고 자리를 비워달라는 주문에 휴가라도 얻은 듯 가족들과 서울로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 사실도 공항 CCTV를 통해 확인했다. 누구 하나 목격자가 없었다. 희진을 본 사람도 진영을 본 사람도 없었다. 혼자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온 최진영을 CCTV로 확인했을 뿐이다. 이상하지? 용석의 물음에 철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 하늘로 솟은 걸까? 용석과 철원은 최진영을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김희진의 가방을 발견한 카페 주인의 이야기대로라면 희진과 진영이 제주도에 온 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방이 발견되었다. 제가 9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하거든요. 확실히 9시 전이죠. 그렇다면 최진영이 7시 넘어 펜션에서 희진을 살해하고 30분 걸리는 해안 절벽에 희진을 버리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희진의 가방을 깜박하고 두고 나왔다는 말이다. 아니면 차 안에 희진의 사체를 두고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절벽에 희진을 버렸거나 아니면 함께 차를 마시고 절벽 근처에서 살해하고 떨어뜨렸거나 법정에서는 첫 번째가 받아들여졌다. 최진영이 펜션에서 김희진을 살해하고 절벽에 버리고 커피를 마셨다. 김희진의 가방과 외투만 사라지고 신발, 속옷, 티셔츠, 바지 모두가 그대로 있었으니 맨발에 외투만 걸치고 진영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체를 차에 두고 혼자 차를 마시는 여유를 부린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영이 범인이라는 것에 전제를 둔 이야기였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시간이다. 김희진을 죽이고 얼마간 공포와 후회가 밀려들지 않았을까? 연인을 죽이자마자 미리 자리를 봐두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절벽까지 가서 버린다. 한치의 시간 낭비도 없이 일을 진행해야 가능한 시간이었다. 진영은 미리 희진을 죽일 계획을 하고 제주도로 간 걸까? 진영이 극구 부인하기도 했지만 용석과 철원은 이 결론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연인을 죽인 자가 태연히 연인의 가방을 들고 차를 마신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미친 짓을 했을 수도 있다고 치자. 연인을 죽인 펜션으로 돌아와 2박 3일을 혼자 보낸다. 진영은 줄곧 펜션에서 희진을 기다렸다고 했지만 중간에 다른 곳을 들렀다가 마지막 날 펜션으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다. 렌트한 차가 2대여서 진영은 떠날 때 반납을 위해 렌터카 직원을 직접 불렀다고 했다. 렌터카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 렌트한 차는 안까지 깨끗이 청소한 후라 어떤 증거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혼자 펜션에서 지낼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온갖 후회와 불안으로 괴로웠을까? 살인을 들키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을까?
용석과 철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진영은 김희진의 짐들을 모조리 서울로 가져와 자신의 집에 그대로 두었다. 살인을 했다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짐들을 2박 3일 머무는 동안 절벽으로 던지기라도 했을 거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들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범죄를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다. 아무래도 증거들이 허술했다. 대놓고 가방을 카페에 흘려둔 것도 그렇고 옷까지만 절벽에 걸쳐진 것도 그렇고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체도 찾지 못했고 언론에서 너도 나도 보도를 하는 바람에 부담이 커 윗선에서 수사 종결을 서둘렀다. 전 경찰청장과 관련된 일인데다가 치정극이니 아주 좋은 기사거리였다. 이남조도 서둘러 수사를 끝내기를 바랐고 크게 슬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아내가 실종됐는데 그렇게 태연하고 침착할 수가 있죠? 철원은 김희진의 옷자락이 절벽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이남조에게 전했을 때 이남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이남조는 경찰서에 나오지도 않고 철원과 용석을 집으로 불렀다. 너른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풍겨오는 서늘한 냄새가 났다. 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와 어린 딸이 있었고 거실에서 이남조가 용석과 철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서현이구나. 철원은 이남조의 딸에게 봉제 토끼 인형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딸은 아직 엄마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시간 엄마가 보이지 않아 불안한 눈빛이었다. 집안은 김희진이 꾸민 그대로인지 젊은 감각이었다. 한쪽 장에는 이남조가 그간 받은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고가의 도자기들이 곳곳에 보였다. 어서 오게나. 이남조가 용석과 철원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다. 이남조는 잠을 설친 얼굴도 슬픔으로 초췌해진 얼굴도 아니었다. 예전처럼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눈빛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그날 청장님도 제주도에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과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원이 조심스러워 머뭇거리는 동안 용석이 무뚝뚝한 얼굴로 질문을 했다. 이남조의 대답은 미리 조사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조는 유들유들하게 대답을 해나가면서도 말단 형사한테 내가 이런 취조나 받아야 하나 하는 귀찮음과 고압적인 자세를 끊임없이 풍겨냈다. 이남조의 알리바이는 너무도 확실했다. 김희진이 사라진 시간 내내 제주도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호텔과 연회장 CCTV에서 모두 확인했다. 신뢰가 될 수 있지만 혹시 사모님의 불륜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까? 철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남조의 얼굴에 슬쩍 비웃음이 지나갔고 곧 노여움이 비쳤다. 혹시나 내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냐는 말이로군. 철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친구, 내가 그렇게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나? 이남조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어 자신도 많이 놀랐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를 만큼 무모한 나이가 아니라는 말도 했다. 최진영이라고 했나? 아내가 만났다는 사람이? 철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20년이라. 그 친구가 감옥에서 나오면 내 나이가 되어 있겠군. 이남조는 범인도 잡혔고 판결도 마무리 지어졌으니 더 이상 소란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철원과 용석을 보냈다. 이런 일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 앞에서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나 할 수 있었겠어요? 철원이 이남조 집 대문을 나서며 말했다. 너는 저 자리까지 오르고 싶은 생각 없어? 용석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무심히 물었다. 저요? 싫을 거야 없죠. 뭐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 저렇게 능글능글한 말투는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용석이 피식 웃었다. 근데 이남조 말 다 믿어도 되는 걸까? 용석은 이남조의 태도나 알리바이가 영 의심쩍었다. 저 노인네야 힘 딸려서 김희진 들고 다니지도 못했을 건데요. 뭐. 철원이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럼 교사일까? 바람핀 마누라에 대한 복수? 바람 피우고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젊은 아내.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 어떤 응징이 따르는지 아내와 최진영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남조는 영락없이 최진영을 범인으로 만들고 편한 집에 앉아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남조가 범인이라고 하기에도 증거들은 허술했다.
이남조가 굳이 아내이자 딸의 엄마인 김희진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차라리 최진영을 혼내는 게 아내에게 확실한 복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허술한 사람을 시켰을까요? 이남조 같은 사람이. 용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여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용석이 이 실종들의 연관을 생각해본 것도 얼마 전이다. 여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시공간에서 여자만 오려내어 다른 시공간으로 가져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중국, 유럽, 미국, 멕시코, 한국에서 실종된 여자들 몇 명도 이것과 같은 사건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본 것이다. 용석이 이 실종 사건들의 연관성을 생각한 건 흔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사라진 여인들은 사업가, 의사, 성노동자, 변호사, 재력가의 아내, 가수, 기자 등 직업도 다양했고 연령도 다양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질 무렵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권, 생명권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고 그들의 목소리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희진은 그런 경력이 하나도 없었다. 하다못해 어머니 봉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감쪽같이 사라진 모양새가 그녀들이 사라진 형태와 비슷했다. 여자만 그곳에서 오려내듯 데려갔고 사체도 이동 행로도 발견되지 않고 협박이나 돈 요구도 없다. 아직 이렇다 할 증거는 없었지만 용석의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많은 흔적을 남긴 걸까? 용석과 철원은 최진영이 판결을 받은 후에 제주도를 다시 들러봤었다. 별 수확은 없었다. 주말 제주도는 많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시라도 일상 속에 자신을 잊고 꿈꾸듯 여행을 다녔다. 요즘 제주도 여행이 붐이라더니 정말 많네요. 어른들 단체 관광에서 대학생들 배낭여행, 주말 렌터카 여행, 다양한 형태의 여행객들로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그나마 김희진과 관련된 장소들이 한산한 풍경이었다. 용석과 철원은 김희진이 사라진 경로로 다시 이동을 해봤다. 펜션에서 산책로까지 차로 30분이 걸렸고 가는 길은 한산했다. 산책로 입구에서 카페, 절벽까지 이어지는 길은 걸어서 밖에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용석과 철원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았다. 입구에서 카페까지 15분, 산책로 중간에 위치한 카페에서 절벽까지 10분 정도가 걸렸다. 50kg의 여자를 들고 움직였다면 2배는 걸렸을 거다. 건장한 사내가 여자를 들고도 빠르게 걸었다면 그렇다 해도 산책로에서 보낸 시간만 30-40분은 되었을 거다. 용석과 철원이 산책로를 걷는 동안 가족으로 보이는 부부와 어린 아들, 딸 한 무리가 절벽에서 입구 방향으로 나오며 마주쳤을 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8시 가까운 시간은 꽤 어둑했지만 1m 단위로 켜진 등으로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보통 이곳은 7시면 사람들 발길이 끊긴다고 하니 범인도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절벽 끝에 서서 용석이 물었다. 절벽은 중간에 어디 하나 걸릴 만한 것 없이 수직으로 꺾여 있었고 저 아래 파도는 보기에도 아찔하게 거셌다. 철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희진은 여기에 안 던져졌어. 최진영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범인은 7시 30분 전에 펜션에서 김희진을 데리고 나왔고 8시쯤에 산책로에 도착해서 절벽까지 아무리 빨라도 8시 30분은 되었을 거다. 김희진을 여기서 던지고 다시 카페로 갔다면 8시 40분. 카페 문 닫는 시간 9시. 기막힌 시간 계산이긴 한데 김희진의 가방을 카페에 남겨두려는 계획된 이동 같았다. 그럼 여기로 우리 시선을 돌린 이유가 뭘까요? 용석이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일요일이라 돌아가는 비행기 표가 없어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하고 철원과 용석은 숙소로 향했다. 서귀포의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내비게이션에 숙소명만 입력해도 안내가 되어 찾기 쉬웠다. 어둑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마을 입구에 경찰들이 많이 보였다. 무슨 일인가 해서 철원도 근처에 차를 세우고 용석과 함께 가보았다. 아, 수고하십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철원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경찰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요.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참. 경찰이 가리킨 곳에는 밭길을 따라 난 좁은 길에 사람들이 쭉 늘어 앉아 있었다. 철원과 용석도 길을 따라 들어가 보았다. 마을 주민들이 제주관광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였다. 한참을 따라 들어가 보니 바다가 나왔고 그 앞에는 검은 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새까만 얼굴의 해녀와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들이 바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 파도보다 느리고 바위의 진동보다 연약한 춤이었다. 검은 바위 사이를 파도가 들락거리고 바위는 사람들을 품고 말이 없었다. 아, 여기가 거기군요. 철원과 용석도 신문 기사로 이곳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 신문에는 극명하게 대립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윤이 잘린 신문사는 이들을 전문적인 폭력 시위대로 기술하고 있었고, 윤이 새로 옮긴 신문사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일의 진행과 검은 바위의 슬픔을 그렸다. 저 사람들이 전문적인 폭력 시위대일 리가 있나. 철원과 용석은 근처 슈퍼에 들러 막걸리 한 상자를 사서 주민들이 임시로 쳐놓은 텐트에 몰래 집어넣고 길을 떠났다. 숙소로 정한 게스트 하우스에 늦게 도착해보니 1층 거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려 있었다. 막걸리와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먹는 자리였다. 대부분 대학생들이어서 용석과 철원은 어색하게 눈치만 보다가 대충 끼어 앉았다. 젊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서먹해하지 않았다.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이야기를 하려 했다. 자유로움보다 아직 사람에 대한 겁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철원에게 오늘 어느 곳을 여행했는지 물었다. 철원은 조사를 위해 들렀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해안가 바위에 들렀다고 했다. 아, 저도 내일 거기 가볼까 해요. 누가 트위터에 올린 거 보니까 얼마 전에도 용역들이 와서 주민들을 다 패놨더라고요. 철원이 해안 바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한 청년이 흥분하며 말했다. 여기까지도 용역들이 들어왔습니까? 철원이 놀라며 말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쇠파이프로 주민들 마구잡이로 때렸더라고요. 피 흘리고 다친 사람도 많았어요. 그 제주관광기지는 이남조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용역이 들어온 날이라면 김희진이 사라진 날이었다. 이남조가 진행하는 일에 용역들이 일을 하러 왔고 그날 김희진도 사라졌다. 용석은 뭔가 안개처럼 뿌옇게 머릿속에 서리는데 말끔하게 거치지가 않았다. 부검. 유는 대강의 짐 정리를 마쳤다. 이곳에서 1년을 채 못 살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성숙감도 주었다. 새로 옮기는 신문사는 월급이 이전 신문사의 절반도 안 되니 이런 집은 사치일 뿐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었다. 책과 나머지 짐들은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내도록 수위 아저씨에게 부탁해뒀다. 유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왔다. 처량함보다는 자존심 상했고 슬프기보다는 막막했다. 여러 생각하지 않으려 크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흔들었다.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는 곳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부산에서 본 날다람쥐 같았던 남자. 해강과 유는 마주하고 서서 둘 다 잠시 멈칫했다. 해강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유는 남자를 한눈에 알아봤는데 남자는 어떤지 몰랐다. 언제 이 사람이 여기 살았지? 유는 해강이 옆에 살았다는 걸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다. 해강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고 유는 해강을 향해 돌아서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뒀다. 지금껏 옆집에 살면서 오늘 처음 본 게 조금 섬뜩하기도 했고 남자가 자신을 기억 못할지도 모르고 아는 체 하기에 인연이 너무 짧았다. 게다가 떠나는 날 아는 척해서 뭐하나 싶기도 했다. 벽에는 녹물이 흐르고 곳곳에 칠은 벗겨졌고 곧 쓰러질 듯 허름한 오래된 아파트. 철원의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이다. 그럼에도 매매가가 지방의 같은 평수 아파트 4채에 달한다.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라 그 이익까지 반영된 것이다. 강남구인데다 주변에 공원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고 학군도 좋아 철원은 나름 만족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준 재산과 지금까지 알뜰히 모은 월급을 더해 대출을 끼고 산 집이다. 철원은 자신도 강남 주민이 된 것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 집은 부차적 이익을 제외하고 아파트 자체만 놓고 보자면 곧 허물어야 할 집이었다.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잡기 겁날 정도로 흔들렸고 곳곳이 깨지고 으스러져 모든 게 위태로워 보였다. 유는 24인치 여행 가방을 끌다가 들다가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나 여기서 좀 살자. 유는 현관 안으로 몸을 반쯤 집어넣고 외쳤다. 철원은 침대에 잠들어 반응이 없었고 윤의 목소리는 무한하게 공중에 흩어졌다. 윤은 철원을 잠시 들여다본 후 아파트를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자주 온 곳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살기로 했으니 자신의 자리를 둘러보는 거다. 20평이 안 되는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지만 깔끔한 성격의 철원답게 집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유는 방을 철원과 함께 쓸까 아니면 따로 쓸까 고민하다가 우선 문 가까운 방에 짐을 풀었다. 대충 짐을 풀고 나니 허기가 밀려들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짐을 들고 5층까지 오르느라 기운을 다 써버렸다. 냉장고는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먹을 거라고는 맥주와 음료뿐이었다. 대부분 밖에서 해결하니 그럴 만도 했다. 다행히 찬장에서 마지막 남은 라면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그 긴 시간 어떻게 참아낸 걸까? 유는 라면이 끓는 동안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했다. 고향에는 부모님과 3살 어린 남동생이 살고 있다. 남동생은 지방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와서 지금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착하긴 한데 열성이 없어서 어떤 일도 진득이 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공을 살려 인터넷 케이블 설치 수리원으로 취업도 했었다. 하지만 고객들을 상대하다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만과 짜증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며 1년도 못 되어 그만뒀다. 지금은 낮에는 부모님 치킨집을 돕고 밤에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정말 많은 일을 했었다. 윤이 어릴 때는 슈퍼마켓에 과자 배달하는 큰 제과회사 영업일을 했었다. 가끔 아버지는 반품이 들어오거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과자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윤과 동생은 어릴 때 그걸 참 좋아했었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부지런한 덕에 그럭저럭 가족들이 먹고 살만은 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다. 영업직들은 실적 때문에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하고 그 할인 가격은 영업사원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폐업을 한 가게의 미수금도 도난당한 과자의 손실금도 모두 아버지의 빚으로 남았다. 회사도 그런 사실을 알았고 영업사원들도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개선해볼 생각은 못했다. 아버지는 퇴사하며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빚으로 갚고 나와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 먹고 살았으니까 됐지 뭐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날 윤의 가족은 잡채와 불고기를 실컷 먹었다. 내일을 다시 살려면 기운을 내야 했다. 윤과 동생은 그 의미를 몰라 오랜만에 만찬에 즐거웠고 간식 과자가 줄어든 것에 섭섭했다. 아버지는 며칠 쉬지 않고 주유소 야간 일을 나갔다. 월급은 적고 몸은 고단했지만 온 가족이 살아가려면 쉴 수 없었다. 그렇게 모은 종자돈으로 깔새를 얻어 이불 장사를 시작했다. 깔새는 경영난으로 잠시 쉬거나 새가 나가지 않아 비어있는 가게를 얼마의 돈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건데 아버지는 그때 신세계를 보았다. 아버지는 의외로 장사에 재능이 있었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동일 물건의 다른 것들을 미리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포장하며 소비자의 조바심을 자극했고 끈질기게 깎는 사람은 그 가격은 원가도 안 돼서 깎아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는 투로 안 팔리는 물건을 끼워주고 물건 사는 사람이 굉장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구경만 하고 가려던 사람에게도 성실하게 설명을 해서 다음번에라도 필요할 때는 꼭 아버지를 찾게 만들었다. 몇 년간 유랑 생활을 하듯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깔새로 이불을 팔 때 아버지는 꽤 많은 돈을 만졌다. 내가 노력해서 물건을 파는 만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아버지 장사가 잘 되자 주변 동종 상가들이 번갈아가며 고발을 했고 꽤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야 했다. 버는 돈과 벌금이 맞먹는 시기에 일을 그만뒀다. 그때도 어머니는 말했다. 그동안 우리 가족 먹고 살았으니 됐지 뭐요. 그날은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었다. 철없는 동생은 아버지가 매일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윤에게 머리를 쥐어 박혔다. 아버지는 장사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지만 그 뒤로는 깔새를 깔고 장사를 하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면 곤란했겠지. 아버지는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히려 미안해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중국집 배달, 속옷 가게를 거쳐 지금의 치킨 가게를 열었다. 조류독감 파동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다. 그동안 살아냈으면 됐지 뭐, 라는 위안과 함께. 하지만 요즘은 그런 위안도 쉽게 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그나마 모아둔 돈은 윤과 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다 썼고 다시 의욕을 불어넣기엔 늙은 몸이 되었다. 윤이 공부를 꽤 잘해 서울로 유학을 왔지만 부모님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등록금이며 방세며 생활비며 도저히 셈이 안 되었던가 보다. 윤도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탰지만 늘 돈은 위태위태하게 연명되어 갔다. 유행처럼 모두 떠나는 어학연수도 해외여행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보다 어서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언론고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2번의 낙방 끝에 합격을 했다. 그때가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제일 힘든 시기였다. 함께 스터디를 하던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합격해서 떠났고 자신의 합격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말하기도 미안해 한 주에 2번씩 보습학원 강사로도 뛰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만큼 기자가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기를 버텨야 했다. 윤이 주요 신문사 기자로 취업하면서 월급의 상당을 집으로 보내 가족들도 숨통을 텄다. 생각만큼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낭비하지 않으면 그런 대로 살아갈만 했다. 윤은 가족 생각, 옛날 생각을 하니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졌다. 잘한 결정이라고 자존심을 세우다가도 자신의 무모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모님께는 얼마 전 잘린 사실을 알렸다. 걱정했던 윤과 달리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도 다 살았다. 걱정 말고 있어라. 그 속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버티는 만큼 부모님도 굳은 살 위에 생채기 하나 더 내며 참아낼 거다. 윤은 라면을 냄비째 놓고 식탁에 대충 앉았다. 막 라면을 한 젓가락 먹으려는데 철원이 배를 긁으며 방을 나오는 게 보였다. 위솥은 입지 않고 품이 큰 반바지만 입고 있는 철원은 말랐지만 운동으로 다져져 단단해 보였다. 너 언제 왔냐? 라면. 철원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라면을 크게 몇 젓가락 들어 올렸다. 라면이 금세 반으로 줄어들었고 윤이 철원의 손을 쳤다. 야, 나 아사 직전이란 말이야. 철원은 젓가락을 빨며 불쌍한 얼굴로 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여기서 살려고. 윤은 라면을 오물거리며 대답했다. 철원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계속 젓가락만 빨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뭐? 너 드디어 결정했구나? 그래, 숟가락도 필요 없고 몸만 와. 이제 우리 날 잡는 거야? 철원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아니, 월세가 밀렸어. 집 비워야 돼. 윤은 억양 없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철원은 갑자기 음흉한 눈빛으로 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씩 웃었다. 윤은 철원의 반응에 신경 안 쓰겠다는 듯 눈을 흘기고 라면 먹는 것에만 집중했다. 돈 좀 모이면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봐줘. 언제까지고. 철원은 입이 찢어지게 웃어 보이고는 턱을 괴고 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이 라면을 다 먹자 철원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윤은 곁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철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철원이라면 결혼해도 손해 볼 건 없겠다 싶다. 오히려 경제적인 면이나 집안 일이나 지금보다 편해질 거다. 신문사를 잘리고 울적해서인지 자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오늘따라 철원이 듬직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가족 같아 보였다. 철원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윤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 순간 왜 부산에서 만난 그 남자가 떠올랐는지 몰랐다. 아침에 오피스텔을 떠나며 마주친 그 남자도 자신을 기억하는 듯 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뭐하는 사람이지? 분명 어디서 봤는데. 철원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과 함께 요란스럽게 울렸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철원을 대신해 윤은 폰을 철원의 귀에 대주었다. 아, 비번인 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서용석의 전화 같았는데 투덜대면서도 철원은 고무장갑을 벗고 있었다. 철원은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이래. 나도 갈래. 둘은 5년 전에도 살인사건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 임신한 아내 살해 사건이었는데 범인인 남편이 유명 대학 교수인데다 그 살해 방법이 교묘하고 잔인해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철원은 경찰대학 졸업 후 기동대에서 의무복무 3년을 마치고 바로 강력계로 지원해 처음 맡은 사건이었다. 윤도 언론고시 삼수 끝에 들어간 신문사에서 처음으로 혼자 취재를 나온 사건이었다. 아파트 베란다에 고정된 쇠 빨랫줄에 스카프를 목에 감고 매달려 있는 임산부를 보고 철원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임부복을 입은 여자의 다리 사이로 아직 덜 굳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집안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용석이 이리저리 증거물을 수집하는 동안 철원은 헛구역질만 계속하고 있었다. 동행한 사회부 기자인 윤은 너무도 담담히 그 현장을 기록해 나갔다. 그 모습에 철원은 윤을 베테랑 기자로 알았고 일말의 경외감까지 느꼈다. 사실 그때 윤도 올라오는 신물을 계속 삼키면서 버티고 있었다. 현장에서 나와 둘은 뼈 해장국을 먹었다. 경찰 선배와 기자 선배가 가르쳐준 살인 현장을 본 후 해장법은 일치했다. 둘은 신참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뼈 해장국에 소주를 곁들였다. 소주 2병과 해장국을 한 그릇씩 비우고 나니 정말 속이 가라앉았다. 귀가 얼얼해질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고 둘은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시청역에 내려 윤의 신문사까지 함께 걸었다. 수년을 만나도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스쳐 지나도 떨림을 주는 사람이 있다. 둘 사이에는 달려드는 격한 감정은 없었지만 은근한 끌림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둘은 손을 잡았고 천천히 걸었다. 그 후 임산부 살인 사건으로 몇 번을 더 만났고 사건이 없는 날도 만났고 심심해도 만났고 바쁘고 피곤한 날에도 시간을 나이서 만났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잘린 기자가 왜 그러냐? 철원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윤의 외투를 챙기고 있었다. 철원은 바람막이가 잘 되는 가죽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이제는 강력계 형사로 꽤 폼이 난다. 윤도 코트를 입고 운동화를 단단히 신었다. 강력계 형사와 사회부 기자가 가는 곳은 겨울이면 얼어 죽고 여름이면 더워 죽고 실내에는 핏물이 흐르고 야외에는 똥물이 흐른다고 했다. 이제는 그런 현장이 가슴을 뛰게 하니 둘에게 이 일은 운명이자 숙명인지도 몰랐다. 현장에는 용석이 이미 와 있었다. 윤은 반갑게 인사를 했고 용석은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숙였다. 40대 남자가 시골 길에 있는 작은 다리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목을 매단 후 아래로 떨어졌는데 시냇물 정도로 물살이 약한 곳이라 시신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체가 밝은 조명 아래 철제 부검대에 누워있다. 철원과 용석과 윤도 세균 감염에 대비해 장화를 신고 수술복을 입었다. 부검은 경찰이 부검의 필요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담당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로부터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서 사체가 국과수로 오기까지는 빨라야 이틀이 걸린다. 부검은은 이런 절차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다. 그마저도 경찰이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검조차 안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그나마 용석이 빠르게 조치를 취해 빨리 부검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시신의 신원은 밝혀졌다. 유명한 조직폭력배였다. 노끈으로 목을 매 목에는 그 자국이 그대로 나 있었다. 죽은 자의 노부모 진술에 따르면 최근 술만 마시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다. 집에서도 행패가 심해 가족들조차 겁을 냈다고 한다. 가족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살로 종결지으려는데 용석이 극구 반대를 했다. 40대로 보이는 날카로운 얼굴의 여자 부검은은 조심스레 사체를 들여다봤다. 목을 맨 시체는 보통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죠. 혀가 빠지고 얼굴이 검붉게 변하는데 이 시신은 그런 흔적이 없네요. 물론 한꺼번에 혈관이 꽉 막히면 창백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다리 아래 떨어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나요? 목이 부러져 있네요. 이건 줄이 충분히 길지 않으면 일어나기도 해요. 아니면 그 전에 부러졌거나 골격이 큰 시신의 몸에는 목에서부터 허벅다리로 이어지는 큰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전신으로 문신이 덮여 있어 확인이 힘들었지만 양 무릎에 가벼운 멍 자국 외의 멍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맞으면 멍이 시퍼렇게 든다고 생각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거나 죽은 후에 충격을 받았다면 멍이 전혀 없어요. 멍도 살아 있어야 드는 겁니다. 다리에서 떨어질 때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죠. 부검은은 시체의 가슴을 Y자로 절개하고 갈비뼈를 잘라 그 아래 내장을 보았다. 척추뼈가 전부 골절됐고 거의 모든 내장이 파열됐어요. 이건 살아서 출혈이 일어난 자국인데 추락 전에 죽었으니 누구한테 심하게 맞은 거예요. 오른쪽 다리도 골절됐고 근육 손상도 있네요.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았을 때 잘 생기는 거예요. 운전자는 사고 직전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거든요. 부검의는 담담히 설명을 해나갔고 유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부검의가 사체의 두개골을 전기톱으로 잘라 양쪽으로 열어젖히기 전에 용석은 사체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봤다. 정육칼, 이길동. 용석도 결혼을 한 번 했었다. 35세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다. 인물이 잘나지도, 가진 게 많지도, 숫기가 있지도 않아 그때까지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했었다. 딱히 정성을 들이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어 결혼은 반쯤 포기하고 살았다. 사랑은 무방비 상태에 그렇게 찾아왔다. 그 여자를 만나고 좀 더 스스로를 가꾸지 못한 것에,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한 것에, 승진을 위해 애쓰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부족한 자신에게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다. 용석은 그녀에게 어느 순간 어떻게 빠져들었는지 몰랐다. 그건 어떻게 시간을 갈라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고 어떤 점에 빠져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세계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온 파동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그의 심장을 쳐버렸다. 그 파장은 온 우주를 흔들었고 그 세계에 꽉 들어찬 그녀에게 자발적 복종 상태가 되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온 것인지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달려든 것인지 한 번 발동이 걸린 마음은 내달리기만 했다. 지화영. 당시 28살이던 화영의 남편은 유명한 깡패였다. 청량리 588 사창가에서 정육칼이란 이름으로 꽤나 유명했는데 붉은 빛을 내는 청량리 588이 꼭 정육점 같다 해서 그곳에서 칼잡이로 유명했던 그를 정육칼로 불렀다. 정육칼은 일대의 다른 파 조직 폭력대들과 싸우다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 당시 담당 형사가 용석이었다. 화영도 예전에는 청량리 588에서 일을 하다 눈에 띄게 아름다운 외모로 정육칼과 반강제 결혼을 하게 됐다. 정육칼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게 생겼다. 깍두기 머리에 화영의 사배는 좋게 되는 체격, 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몸집, 오른쪽 볼을 가로지르는 칼자국, 전신을 휘둘러 그려진 용문신, 깡패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듯 자신의 몸을 협박과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잘 사용했다. 그래도 정육칼은 화영을 많이 사랑했던 듯하다. 그 사랑이 격해져 집에서도 주먹이 날아다녔고 임신한 화영의 배를 때려 유산을 시키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화영에게 집착했으니 말이다. 화영과 용석 단둘이 정육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으니 화영의 정육칼에 대한 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정육칼을 수사하면서 만나게 된 화영에게 용석은 일순간 마음을 빼앗겼다.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을 잃었고 화영 생각에 하루를 다 보내는 날의 연속이었다. 정육칼이 감옥에 들어가고도 용석은 계속 화영 주위를 맴돌았다. 용석은 스스로를 대단하지 않다 생각해 당당히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 달려가는 마음은 참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정육칼 조직의 동생들이 그녀에게 얼마간 생활비를 대주었지만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 중에 화영에게 작업을 걸던 조폭도 있었지만 형수님은 건드는 게 아니라는 그들만의 의리 때문인지 정육칼의 보복이 무서워서인지 그 이상의 접근은 하지 않았다. 용석은 계속 화영 주위를 맴돌며 생활비와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석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사랑 고백과 청혼은 얼렁뚱땅 동시에 이루어졌다. 화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석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일을 하지 않아 돈이 거의 다 떨어졌고 아름답고 젊은 여자 혼자 생활하기에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화영도 남자가 필요했다. 화영도 용석이 싫지 않았다. 용석을 처음 만난 날은 정육칼을 잡으러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다.
그날은 정육칼이 시장으로 수금을 받으러 나갈 시간인데도 안 나가고 집에 있었다. 집에서 소주 2병을 비우고 화영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언제나 이유도 원인도 없는 욕이었다. 술과 안주로 먹은 김치 냄새를 풍기며 두툼한 손으로 화영의 옷을 벗겼고 그 육중한 몸에 눌려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화영은 단독주택의 2층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옥상을 통해서 3명의 경찰이 잠입한 것이다. 발가벗은 정육칼은 저항을 해보려 버둥댔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제풀에 벌러덩 나자빠져 불알을 공중에 다 보였다. 정육칼은 경찰 1명에게 불알이 밟힌 채 수갑이 채워졌다. 그때 어쩔 줄 몰라 겁에 질려있던 화영에게 용석이 재빨리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마 용석은 그때부터 화영에게 반했던 건지도 모른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발 떨고 있는 여자에게 용석은 정육칼의 옷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화영은 손으로 위치를 가리켰고 용석이 옷을 꺼내 발버둥치는 정육칼의 바지를 입혔다. 용석은 옷을 입히는 동안 계속 등 뒤에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화영, 백옥처럼 순수하게 빛나던 여인. 작고 여린 몸에 사뿐히 다니는 모습이 하얀 나비 같았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거친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 짜증을 내는 일도 퍼질러 늘어진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예전에 사창가에서 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화영에게서는 품위가 느껴졌다. 용석은 화영을 볼 때마다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그리워할 것도 불행할 일도 없을 것 같았다. 사실 화영은 용석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여자는 아니었다. 학창시절부터 일진으로 유명했고 예쁜 얼굴 때문에 잠시도 남자들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안은 그리 화목하지 못해 언제나 큰 소리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화영은 부모님이 이혼할 때쯤 가출해 다방으로 술집으로 흘러들었다. 화영은 어려서부터 남자를 유혹하는 법을 알았고 그 남자를 이용해 살아내는 법을 알았다. 용석과 사는 동안 그녀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였고 밤에는 용석의 혼을 쏙 빼놓는 유부가 되었다. 꿈결 같은 시간은 반쯤 들뜬 상태로 용석에게 흘렀고 이제는 꿈에서 깰 때가 땅에 발을 디딜 때가 되었다. 결혼해 산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화영이 사라졌다. 정육칼과 함께 일하던 조폭 동생과 함께 필리핀으로 떠난 것이다. 용석은 함께 사는 동안 화영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했다. 사랑했으니까. 전날까지도 화영은 조금의 조짐도 보여주지 않았다. 집은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평소처럼 아침을 함께 먹었고 낮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는 빨래를 널고 있었다. 용석은 화영을 몇 번 끌어안으며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겼다. 떠나기 전날 밤에 처음으로 화영이 먼저 요구한 잠자리를 했고 용석은 여전히 화영을 사랑함에 가슴이 달떴다. 화영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말끔히 사라졌다. 돈이 되는 것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 용석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오랜 시간 방황했다. 얼마간 배신감도 느꼈다. 화영에 대한 그리움에 아프게 앓기도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 시간들이 과연 있었던가 싶어 얼떨떨했다. 꿈결처럼 좋았다. 간지럽게 좋았다. 그걸로 되었다 싶었다. 속았든 거짓이었든 거짓된 행복이라도 좋았다. 그 순간은 존재했으니 그때는 행복했으니 그때는 심장이 녹아내리듯 사랑했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다. 화영이 떠나고 용석의 몰골은 점점 처참해져갔다. 불규칙한 생활과 잦은 음주로 살이 엉망으로 쪘고 푸석한 피부와 정돈되지 않는 머리, 면도하지 않은 얼굴은 폐인의 모습이었다.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누나들은 용석이 여우에게 홀려 돈을 다 날리고 폐인이 된 것을 한심하게 생각했다.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동료 경찰들, 특히 한 팀인 철원이 전부였다. 비교적 철원이 신경을 많이 써주기는 했지만 용석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의지가 없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 용석은 한 가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화영이 정말 스스로 떠난 걸까? 사라진 건 아니었을까? 처음에 이런 의심이 미련이라 생각이 들었다가 점점 확신이 들어갔다. 부검이 끝나고 새든 감자탕 집으로 향했다. 자글자글 끓는 감자탕에 소주 3병을 비웠다. 캬, 왜 시신 보고 나서는 감자탕에 소주인 거지?
속이 그냥 가라앉는다니까. 이거 과학적 근거 있는 건가? 말없이 소주만 마시는 용석 앞에서 철원은 쓸데없는 말들을 떠들어댔다. 용석의 얼굴이 오늘은 왠지 더 우울해 보여 철원은 떠들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저렇게 분위기 잡을 때는 떠난 형수님을 생각하는 거라 철원도 되도록 신경 거슬리지 않게 주의를 했다. 오늘은 일부러 용석의 집 근처까지 와서 뒤풀이를 했다. 셋이 함께 밥을 먹고 헤어질 때 용석 혼자 집에 보내는 게 영 마음에 쓰였다. 발에다 주려 하면 징그럽다고 뿌리칠 게 뻔해 용석의 집 근처까지 온 것이다. 신림동의 감자탕 집에서 깔끔하게 음식을 비우고 용석은 바로 일어나 계산을 했다. 가라. 식당을 나오며 한마디 던지고 용석은 집으로 가버렸다. 철원이 잡으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자고 했지만 용석은 몹시 지친 얼굴로 그냥 가버렸다. 사실 오늘 용석의 얼굴은 지쳤다기보다 슬퍼 보였다. 서 형사님도 참, 형수님 떠난 게 몇 년인데 아직까지. 철원은 윤에게 푸념과 안타까움을 섞어 말했다. 철원도 지화영에 대해 이야기만 들었지 본 적은 없었다. 처음 용석을 만났을 때는 지화영이 떠나고 반년이 지난 때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용석은 술만 취하면 지화영 타령을 했다. 그 덕에 철원에게 지화영은 안 봐도 본 사람, 몰라도 친근한 사람이 되었다. 요즘은 많이 마음을 정리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 안 하더니 오늘 또 저런 표정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너도 내가 사라지면 저럴 거야? 윤이 철원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취기도 조금 올랐고 오랜만에 애교도 부려보고 싶어 윤은 콧소리를 냈다. 철원도 윤의 애교가 기분 좋아 팔짱 낀 손을 꼭 조이며 말했다. 응, 아마도. 근데 난 여자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가만 안 둘 것 같아. 윤이 걸음을 멈추고 팔을 때려 하자 철원이 다른 손으로 꼭 잡았다. 작년에 너 혼자 보름간 스페인 여행 갔던 적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던 적은 처음이었잖아. 철원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윤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 별의 별게 다 생각나는 거야. 라면 먹는 모습, 코 풀고 휴지 던지던 모습, 침 흘리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모습, 살 냄새, 깍지 끼고 손잡았을 때의 느낌, 입술 감촉, 침맛. 서 형사님이 이해가 가더라고. 윤은 철원에게 더 꼭 붙었고 둘은 술이 깰 때까지 좀 더 걸었다.